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저희 더 탐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토를 한번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그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뉴스 타파하고 JTBC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시민의 편에서 부당한 권력을 견제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사톡톡 시간에는 저희 더 탐사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드물게 정말 시민의 편에서 권력과 맞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 번째. 과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과장을. 네, 우리 강민정 의원님은 또 하면은 본인은 이제 찐팬이 아니고 추종자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우리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상호 팬입니다, 그러면. 네, 강 의원님이 저에게 대해서 너무 과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명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칭찬이 약간 모자랐네요. 칭찬이 약간 모자랍니까? 강민정 의원은 우리 오늘 두 번째이시죠? 세 민들레 번째. 톡톡은 네, 두 번째고 그 전에 따로 그렇죠. 나왔죠. 그때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은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제 그 방송 이후로 더욱더 이제 주목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일단은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뭐 아주 너무나 모범적인 걸 넘어서서 초특급 모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요새 교육 이제 바로 오늘 모신 이유도 지금 이제 학교 현장의 문제를 얘기를 특히 하려고 모신 거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이런 정치의 현장에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이 왜 필요한가,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다. 네. 그리고 학교 현장 출신에다가 또 아주 깊은 학교에 우리나라 공교육에 뭐 나가서 뭐 사회 개혁이겠죠. 깊은 문제의식, 그 문제의식을 갖춘 사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아주 뭐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례이다. 예. 네, 지금까지 과장 간 거였습니다. 네, 찐팬과 그 추종자라고 그러는 이명재 대표님 약간 좀 부족해 보여요. 네, 미처 준비하지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강 의원님 모신 건 사실은 이제 물론 그 서희초등학교 그 사태에 대해서 학교 현장 전문가로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기도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요즘 워낙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악의 끝판왕인데 반면에 너무 민주당이 반면에 지금 또 한편에서는 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고 그래서 그런 민주당 내부의 얘기도 좀 한번 좀 솔직한 민주당 내부 관계자로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어서. 네, 잘 모르는데. 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민들레가 이제 새롭게 선보인 주간 뉴스 프로그램 이번 주도 어김없이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군요. 네. 네. 우리 좀 더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와서 좀 시청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이게 이제 8시다 보니까 MBC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MBC는 우리 더 탐사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봐도 됩니다. 실시간에 8시 매주 월요일 8시에 시민언론 민들레가 새롭게 선보이거든 주간 뉴스 한번 같은 실시간대에 와서 많은 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소식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개각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참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사실 조각에서부터 초대 장관들 임명의 조각에서부터의 어떤 이런 윤석열 정권의 어떤 뭐랄까 성격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1차 개각이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걸로 대표되는 인선이 있었고
두 번째 개각이죠. 뭐 소폭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그야말로 엄선된 인물들로 엄선된 예,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잘 발탁을, 고를 수가 있나. 하는 건지 한 명 한 명이 특히 뭐 다들 아주 경악스럽지만은 특히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 내정이 된 유인천 씨. 저 지금 나오는 사진처럼 저게 유인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네. 아주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잖아요. 예. 저 유인천 장관이 문화부 장관 되기 전까지는 나름 국민 배우였었고 전원 일기에 네. 있어도 또 그렇죠. 성장이 마다들로. 네. 네. 그런데 이제 문화부 장관을 맡으면서 이제 완전히 본인의 민낯을 국민 배우로서의 명성도 같이 네. 가버렸죠. 네. 이 안타까운 분인데 이분을 다시 문화부 장관으로 예. 불러들였어요. 네. 예, 아무튼 경악의 연속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언론 장악. 그, 예, 언론 장악을 위한 이제 투톱 투톱 체제. 시스템을 네.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저 이번에 그래서 이제 경질된 지금 현재 장관 네. 이제 전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박모 장관이죠. 네. 박모 장관이 그렇게 예를 마셨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네네. 언론재단은 또 자기 이제 문체부 산하의 여러 언론 관련 기관들 얼마나 무리하게 그 많은 그 외압 간섭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보람이 무색하게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양이 안 차, 속된 말로 양이 안 차한 거인 그러니까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개각은 이게 국민들에게 이제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이 정권에 믿음을 주는 게 우선 선발 기준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그게 도가 집권자, 그렇습니다. 취향에 네. 최적화된 인물을 찾는 거. 그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한 부처 나라의 어떤 나라 일을 이제 몇 가지 분야로 나누는 거잖아요. 20몇 개의 부처로 나눠서 그 분야에 그 영역에서의 그 일을 관장을 하고 거기에서 공적인 자원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책임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장관인데 관할하다 할 때 그 장으로서. 근데 지금 맡겨진 역할은 여기 나왔지만은 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전사가 돼서 싸워라. 그러니까 전사를 뽑는 건가? 그럼 이때의 그 전사는 이때의 전투는 누구를 향한 전투인가? 이것이 어떤 그 부처의 장관으로서 산적한 문제를 상대로 한 싸움인 것인지 반대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좀 잠깐 다루긴 했는데 이 극우 그 유튜버들을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해서 약간 관변 단체에다 지금 전진 배치를 하면서 대통령이 쓰는 용어가 점점 더 이 극우 거의 유튜버들하고 유튜버 수준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장관 임명하면서도 좀 전사가 돼서 싸우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극우 유튜버들을 연상시키는. 네. 예. 동네 골목 대장 정도의 말이죠, 사실 이게.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행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신홍수. 그렇습니다. 그 여성부 장관 임명된 김모 씨, 김행 씨도 참 그 인생의 유전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의 편찬인데요. 제가 뭐 개인의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떻든 최근에 그 공개된 장소에서 나와서 한 발언들을 보면은 이거는 이게 어떤 그 정상적인 머리를 정상적 공당의 대변을 해서 나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참 듣기 어려운 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쪼다라고. 문재인 쪼다. 예. 뭐 그런 말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말을 또 그 말을 취소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난 너무나 이게 당당한 말이다라고 마치 어떤 자기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또 이번에 이제 발탁 배경에 또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한 것이 누구와의 친분. 20년 이상의 친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자기의 말을 늘 듣고 있는 누군가, 자기 친구를 향해서, 뭐 후배인가요, 나이로는? 친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이제 신원식 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막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네, 거기 발언지이기도 하고. 발언지죠. 그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신원식 이게 뭐 후보자라 그래야 되나? 아직 장관 후보자
또 뭐 했던 발언이 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을 네. 막 함부로 막 날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언행 이런 게 다반사가 되고 일상이 된 사람들만 잘 포크로 네. 찝어서 모아놓고 있네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럽긴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또다시 이제 인사청문회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인사청문회. 맨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국회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아직 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직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뭐 저는 지난번에 대법관하고 대법관 그 이전에 뭐 인권위원장 그때는 이제 문재인 때였으니까 뭐 이런 분 인사청문회는 안 했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그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대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안인데 네. 여기 민들레에서는 지금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이건 당연히 부결을 안 하면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사실은 이제 우리 강 의원님 한번 실제로 좀 민주당의 한번 좀 분위기를 좀 궁금한데. 네,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장관 후보자들, 공무위원들은 사실 인사청문회 해서 청문 보고서를 인준을 안 해도 결국 그거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그렇죠. 그냥 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다르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표결 결과 지지를 받아야지만 자격이 법적 자격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역할이 되게 이제 어떻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분을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한 민주당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네. 다른 야당 다른 야당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네, 그래야 맞죠. 우리 만약에 혹시 국회에서 이 문제 인물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균영 사태가 아니라 민주당 사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기명 투표를 좀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뭐 투표가 무기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란표가 나올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너무 이 사람의 실체가 네.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산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뭐 그 정도 상식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작 더 의문은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권의 생각은. 사실 이게 좀 궁금한 게 지금 사실 뭐 여기 기사에 나왔지만은 이 인준안 통과를 위해서 뭐 이렇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상 이거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뭘 노리는 것이냐. 이른바 이게 야당에 의해서 부결되면은 그럼 또 다른 이제 그 후보자를 지명하겠죠. 그럼 그때 후보자를 민주당이 또 만약에 부결을 시킬 때 이른바 이제 공영 야당의 횡포다 하는 이런 식의 프레임을 또 아마 작동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도 그렇게 그냥 단순히 야당을 해야 위한 되겠죠. 뭐 정치 공세나 여론몰이를 위해서 이게 대법원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건 역시 여권으로서도 부담이 되긴 될 텐데.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한두 번의 카드로 이래 자기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민주당 공격용으로 이런 카드를 쓰기에는 네. 약간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뭐 어디까지 자기가 한번 좀 밀어붙일 수 있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 싶어요. 한번 테스트. 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인물을 만약에 까지도 밀어붙였고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는데 의외로 만약에 인준안이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이 야권엔 엄청난
그거는 이제 너무 민주당을 물러보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네. 제가- 윤석열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네, 어쨌든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상식을 항상 벗어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상상 그 이상 항상. 그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 이균용 카드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저희는 요거는 뭐 민주당과 그리고 야사당이 뭐 입장이 같으니까 이건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강 의원님의 이제 시간 서희초등학교 교사 문제를 뭐 그동안에도 우리가 몇 번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이 현장 이 교원들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요. 지금 이제 그동안 7월 18일 날 사실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셨고, 그다음 8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법안 처음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절박하고 이게 이제 이 정도로 공론화 됐는데 왜 국회가 빨리 움직이지 않냐. 이런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5차까지 어제 아침에 5차 법안 소위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교육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아서 법사위 넘어가면 9월 21일 날 다음 주에 본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아마 반드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 공직 사회의 무력감들이 이제 많이 사실 좀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행동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는데 물론 이제 개개인들이 뭐 경찰에서는 유사명 총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뭐 군에서는 이제 박정훈 대령이나 검찰에서는 뭐 이문정 검사 이랬는데 이 교직 사회는 정말 오랜만에 이 같은 이 동료 교사들이 정말 같이 집단을 들고 일어서는 아주 그렇죠. 연대의 모범을 보여줘서 그렇죠. 또 워낙 또 선생님들 하면 또 사실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잘 또 행동 나서는 걸 또 그렇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사뿐 아니라 교육계 전체 역사상 최초예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자료 화면 보게 되면은 서희초 추모 휴업 참여하는 교사 전국에 9만 명 이상. 실제로는 12만 명이었죠. 네. 그러니까 50만 교사 중인데 12만 명.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9월 2일은 30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50만 교사 그랬었나요? 중에 30만이 여의도에 한 자리에 모였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단일 지역에서 구성원의 이 60%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를 한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게다가 교육부의 위협,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징계, 형사고발 이거를 막 공공연하게 으름장을 놨잖아요. 네네. 그걸 뚫고 이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가장 그래도 보수적일 것 같고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집단으로 떨쳐 일어나는 이 분노의 한 가운데는 뭐 어떤 게 자리 잡혀요? 저는 사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곪고 골맞던 우리 교육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딱 어떤 임계점에 와서 이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이게 이제 폭발해 나온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네. 물론 이제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뭐 이렇게 과도한 민원, 악성 민원이나 그다음에 무고성으로 남발되는 아동학대 고소, 학부모의 고소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요구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고 잘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이제 집회가 계속 회차가 거듭될수록 공교육을 좀 정상화해달라. 이런 요구들로 저는 진화해 가고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교육이 국회에서 이제 이 관련된 입법이 우선 급한 거 응급 처방이죠. 급한 게 우선 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깊어진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그런 그 토론과 요구들을 저는 해낼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국회에서 이제 그 관련 입법들이 처리가 된다 해도 이게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그 법안으로 다 일부만. 담아내지는 못할 것 네, 같아요. 아주 일부만 해결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교권 추락이 선생님들이 교권이 추락돼서 정말 해야 될 최소한의 너무 기본적인 교육 활동 행위도 못하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가 없는 교육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가장 영향을 최근에 많이 미쳤던 그런 학부모 악성 민원이 해결된다고 해서 실추되고 추락된 교권이 다 복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만들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씩 해결될 필요가 있다. 네. 네. 예, 또 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볼게요. 여기가 보면 교사 12만 서희초 추모 동참, 국회 앞에 5만 명, 전국에서 추모 집회가 이어졌고 부산에서 초등교사 17.4%가 연가 병가 투쟁에 나섰고요. 경남 지역에서도 뭐 전체 교사 10%가 학교에 안 나왔고,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 아예 안 보내면 과태료를 매겼다고.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왜냐면 학생도 교사도 아니고 학교 바깥에 있는 학부모한테 과태료 매긴다고 하는 게 참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네. 네. 항상 근데 이렇게 이제 교원들이 뭔가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 보수 정권에서 자주 써먹는 프레임이 이제 전교조가 결국 좌파 교사들이 주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집단 행동은 뭐 정교조에서 아니요, 하고 그렇죠. 전혀 정교조하고 관계 없고. 심지어는 어디 그 서희초등학교 앞에 배달된 무슨 꽃 이런 걸 보니까 우리는 뭐 정교조 교사 아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저는 한편에서는 선생님들 오랫동안 이 정치 중립 과도한 정치 중립 의무에서 엄청난 피해 의식 같은 게 생겼고 그래서 자기 검열 이런 구조들이 다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선생님들의 순수한 어떤 교육적 요구가 이게 정파적인 색깔을 띈 걸로 해석돼서 왜곡 전달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방해할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은 정교조든 교사노조든 무슨 교원 단체든 오려면 개인으로 와라. 네. 교사 개인으로 와라. 그래서 단체가 여기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걸 일관되게 유지하셨고 정당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가 이제 4차부터 쭉 참여를 했는데 초대장 받아서 갔는데도 마이크 안 주셔가지고 왜냐면 균형 있게 한다. 국힘의 의원이 오면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마이크를 주지만 계속 안 왔으니까 국힘은 그래서 한 당만한테는 마이크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게 그 관리를 하셨고 그게 한편에서는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만큼 정치의 어떤 그 피해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혹시 공격당할까봐 이런 거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 자체가 이 막 5천에서 시작해서 30만까지 가도록 이런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정치에 또 뭐 유형을 또 창조해낸 거 아닌가. 그게 또 다른 에너지로 저는 전환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춘 교수님은 이 교육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좀 확대해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선생님들의 그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 결국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하고 관계가 아주 깊죠. 그렇죠.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교육의 정상화 없이 사회 정상화가 없고 안 되고 사회 정상화 없이 교육의 정상화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괄적인 시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제가 가끔 우리나라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119 민주주의라는 말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19 민주주의. 119 민주주의, 4.19, 광주, 근데 87년 6월 항쟁.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막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 들고 일어나서 진짜 소방대가 막 출동해가지고 불을 확 끄고 그래서 그 위기를 막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는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위기가 오면 또 촛불 때도 그랬고 네. 이 119 민주주의다. 근데 이 119 민주주의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의미가 있고 되게 자랑스럽고 자부심 가질만 하지만 저는 119는 안 된다. 일상이 민주주의여야 되는데 그럼 그 일상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치적인 것들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힘이 교육에서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학습되지 않으면 길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택적으로 타고날 때부터 나는 민주 시민성을 갖췄어. 이런 사람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전 국민이 12년 동안 공교육을 다 받는데 이 12년 동안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우리는 더 이상 119 민주주의가 아니고 토대가 탄탄하게 다져진 민주 시민들로 꽉꽉 채워진 그런 민주주의를 좀 튼튼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러려면 교육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있죠. 네, 여기 김동춘 교수님 이제 글을 좀 소개하자면 학교가 지금 평가와 성적 발급 기관이 돼버렸고 교사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멈춰 있는 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제 시험 능력주의의 거대한 강벽을 피하지 말고 이제 우리 정면으로 마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네요. 김동춘 선생님이 관련된 책까지 사실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능력주의가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 그런 주장을 되게 강력하게 하셨고 사실 이 문제도 단순히 학부모 민원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왜 학부모도 그런 변화를 겪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교사한테 요구하는 게 또 무엇인가?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서 바꾸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이명재 대표님이 우리 강민정 의원님 그 의정 평가 보고서를 열심히 탐독을 하셨는데. 네, 우리 강민정 의원님의 그 1년에 2번 내시죠? 상반기 의정 보고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의정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탄탄한 의원이 사실 뭐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그 보면은 하나하나가 참 이게 그 여기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거 기록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이 이 의정 보고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보고이면서 한편에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좀 전에 이제 우리 교사들의 그 집회에서 극단적인 조심,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그 발언권을 얻는데도 아주 정말 신중함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조심을 하잖아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물론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새로운 어떤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 또 그만큼 교사들의 어떤 현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바꾸는데 정치가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이 정치에 대한 그 아주 정말 지나친 과도한 이런 조심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리한 것일까? 그건 참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누군가는 한편 또 정치에서 누군가 이제 교사들을 위해서 교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강민정 의원께서 그동안 꾸준하게 해오셨던 것의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서희초등학교 교사들의 집회 모임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그
눌려있던 목소리들, 그 목소리의 출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중요한 입법 활동에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입법 활동에 참여한 몇 가지 법안을 쭉 목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교육공무원법 개정, 뭐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게 다 이제 교원들의 네, 정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그 관련 법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현실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중요하느냐? 결국은 학교가 이제 민주 시민교육 또 공민 시민교육의 장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죠. 네. 교사들 자체가 정치 천민이기 때문에 그 같은 현실을 타개를. 근데 이제 하자는 그런 것이죠. 목소리들이 지금 또 이 교사들도 이제 집단 행동하는 집회 현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아니,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처음에 갔을 때 비 오는 날 저를 무대에 안 올리고 소개는 해주겠다. 그래서 그날 소개할 때 잠깐 인사말 하라 해서 마이크를 잘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부탁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막 공감을 하셨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이 법하고 되게 직결돼 있구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치와 교육의 문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각성과 학습들이 되게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간디의 묘비명에 있는 건가요? 그 나를 만국에 이른 7가지 병 중에 하나에 인격 없는 교육이 맞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사실은 인격 없는 교원들이 한 명의 그 온전한 인격체로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김동춘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시험 능력주의. 시험 능력주의 결국은 그렇게 이제 도구가 되다 보니까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이제 도구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본인이 꿈꾸던 그런 그 참 교육이 좌절되는 것에 대한 이제 좌절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교권 실추를 얘기한다면 학부모한테 무시당하고 교권이 부정당하는 거기서 오는 실추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가 교육 전문가로서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다음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못 느끼고 끊임없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을 올리고 입시를 최대한 성공하게 만들고, 이런 사회적 요구나 부담, 압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자기 어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을 잃잖아요. 그럼 그 자괴감의 깊이가 너무 깊게 추락하고 여기서 과연 교권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죠. 네. 그 2019년도에 미국에서 그 LA 교원 노조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수시로 지금 파업을 외국은 진짜 파업 교사들이 많이 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관심 있게 다뤘던 기사 중에 하나가 2019년도 교원 노조 파업 기사였으면 그 사건이었는데. 네. 근데 그때 보면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그 교원들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제 파업을 일으켰을 때 이제 임금 인상을 가지고 교육감하고 이제 그 교섭을 하는 과정인데, 임금 인상률은 그냥 처음에 너무 쉽게 타협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선생님이 어떤 건 이게 교육다운 교육, 너무 이 공교육들이 보통 학교들이 슬럼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개선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들어주진 않아서 결국은 파업으로 이어졌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게 공교육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고 나니까 이 교육감이 대체 교사를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대체 교사들이 우리는 선생님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스쿨버스라든지 학교에서 단체 급식 뭐 이런 거 하는 노동자들이 우리도 선생님을 지지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학부모들까지 우리도 선생님 파업을 지지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건 그 교원들의 교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파업들이 결국은 그 LA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모든 집단들이 공감을 하고 연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운동으로 그렇죠. 사실은 발전해 갔는데 저는 이 서희초등학교 그 이 선생님의 그 죽음이 그런 이제 많은 좀 교사분들에게 이제 영감을 미치면서 이게 교원들의 집단 행동이 단순히 교육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네, 요번에 사실 그 49제 9월 4일에 있었던 49제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부가 뭐 형사처벌까지 막 파면 형사처벌까지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의외로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지를 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지금 이제 우리 강진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건강한 어떤 연대 의 단초들이 이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서희초 교사 이제 죽음 직후에 매우 이제 걱정스러운 사태가 있었잖아요. 마치 어떤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되는 것으로. 초창기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튼 교사들이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면서 또 나오는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참 바른 길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 안에서 무엇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게 올바른 길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내가는 그 교사들의 어떤 그 집단 지성의 힘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만들어낸 이런 새로운 힘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잘 제대로 주목을 해주고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에 제대로 된 정치다운 역할. 강민정 의원님 같은 분의 역할이 다시 한번 참고로 2019년도 LA 교원노조 파업은 선생님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그런 연대를 얻었으니까 뭐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이제 좀 나름대로 또 강 의원님 모시고 또 이렇게 서초등학교 사태를 비롯한 이 교원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움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역시 또 해외에 나가서 퍼주기 외교, 이번에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G20 회의에 나가서 한 발언인데요. 외국에 나가면은 특히 많이 들뜨잖아요. 윤 대통령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어떤 사람이 특히 외국에 나가면 늘 보이는 모습이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가 어떤 이상 흥분에 빠진다고 할까?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저 발언 실수라기보다는 그동안 상당한 우혹을 자아냈던 그런 사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저는 5월이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몇 조였죠? 80억 달러? 80억 달러. 10조 원 정도. 10조 원 정도? 그러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이제 퍼스트레이드가 방한을 하고 직후에 우리 그렇죠. 기재부에서는 뭐 이제 제공하는 이제 거의 저리 차관 규모가 한 3, 4천억 정도? 그렇죠. 그 정도 60배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80억 달러의 이제 저리 차관을 이제 이번에 약속받고 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발표를 했다가 또 삭제를 했죠, 그것을. 그 아무튼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그걸 지금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주 우혹투성이었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큰 돈을 게다가 우크라이나가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맞서고는 러시아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한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를 자아낼 수 있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사태의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작 본인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이 발설되고 상당 부분 이제 우혹이 풀린 거죠. 우리가 10조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3.4조가 되죠. 근데 이게 우리 민들레에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 3.4조가 R&D 이번에 예산 R&D 예산 삭감해가지고 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액수가 공교롭게. 네, R&D 공교롭게. 진짜 대폭 삭감했죠. 25% 정도 맞습니다. 됐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뚝 잘라서 저기다 준 거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EU 에디터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희생양으로 팔아먹은 삼았다. 거죠. 네. 이게 물론 이제 두 예산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교롭게도 네.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묘한 것은요. 묘한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의혹을 자아냈던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어떤 언론에서도 네. 이 문제를 파고드는 언론이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그 상종가를 기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에스모 기업이죠. 삼부토건. 삼부. 네. 삼부토건. 네. 그런 의혹을 또 갖지 않을 수가 네, 없는 그리고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해외 원조를 그 다른 선진국하고 달리 조건을 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는 한국 기업만 참여하는 걸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대규모 지원 사업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은 삼부토건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예.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 지원을 명목으로 해외로 국부를 빼돌려서 누군가에게 이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또 삼부토건은 또 DYD라고 하는 회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DYD의 그 정창래 사장이 제가 직접 가서 인터뷰하고 했거든요. 한동훈의 연수원 동기고요. 아, 진짜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의정부지검에서 또 같이 근무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사장 출신. 지금은 전직 검사 출신 사장이구나. 그렇죠. 전직 검사 출신인데 검사 출신이 이 건설회사 사장을 하는 것도 좀 이채로운데 약간 특이하네요. 그분이 하고 있는 또 그 건설회사 DYD가 원래는 또 화장품 만드는 회사였어요. 진짜요? 화장품 만드는 회사를 이제는 뚝딱 만들어가지고 건설회사를 이제 주력 업종으로 바꾸더니 삼부토건을 사실상 인수를 하고. 아, 그때 2015년인가 3부에 도전하고 그랬을 때 인수했나 보죠. 최근에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삼부토건의 지배 구조가 바뀌었는데 지금 삼부토건의 사실상 지주회사는 한동훈의 연수원 동기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의정부지검에서 인연이 있는 분이 지금. 근데 이런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되고 삼부토건 주가가 뛰고 하니까 야 이거는 뭔가 대놓고 해먹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봐야 되겠네. 네. 일종의 우회 지원, 삼각 지원 네.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말로 만일의 경우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막 거푸면서 진짜 막 피토하면서 요새 강조하는 이권 카르텔 깨부셔야 될 이권 네. 카르텔의 가장 전형 아닌가요? 만약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빨리 어떻게 네. 되나 그렇죠.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압수수색 들어갈지 모르니까. 근데 공교롭 또 이런 가운데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해외 출장을 가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는데 몰타하고 안도라로 간다니까. 몰타를 간다고 그래서 네. 저도 약간 이상하다. 그리고 왜 조세 여름 피난처가 휴가- 있는 그런 작은 나라에 물론 작은 나라라고 저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왜 법무장관이 이런 그리고 나라를 저도 가냐, 그게 이상했어요. 그렇죠. 이건 아마 알리고 싶지는 않았을 텐데 혹시 알리지 않고 그 나라에 갔다가 이게 들통이 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의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공개하긴 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윤석열 정부 정말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의 연속입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강민정 의원님이 그 칭찬에 맞지 않고 있는 우리 용해인 의원이 네. 우리 민들레 칼럼 네. 3주마다 한 번씩 기고를 하고 있죠 지금. 네. 네.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네, 네, 한 달에 한 번 굴렀네.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진짜 빨리 와요. 그럼요. 네. 네. 영인 오늘 얼마나 바쁩니까? 네. 근데 한 달에 한 번 참여 올 쓰는 것도 라운드 플레이어로 쉽지가 않죠. 그 2024년 예산안, 참 뭐 문제투성이죠.
뭐 이른바 이제 뭐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이 된 뭐 초긴축 예산,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방기된 그런 예산안이죠. 그래서 우리 영예인 의원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실종돼 버린 그런 예산안이다. 네,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고 있다. 네, 가산도 탕진하는 못난 정부다. 네, 실제로 상당수 예산이 지금 네. 후쿠시마 오염수 그 안전 홍보하는 네. 그렇죠. 예산으로 상당. 거기에 거기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액수가 7,800억인가가 일단 책정이 되는데 그게 다 전부가 아니고 일단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만 눈에 드러나는 것만 그 정도이니까 사실은 뭐 관련된 예산을 다 포함하면은 1조 원을 넘기지 않을까 싶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만 네. 그 항목으로. 통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R&D 투자를 늘려서 우리 전체 그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아니 지금 R&D 문제는 뭐냐면 삭감하고. 올해 그 세수도 60조 연말 가면 60조 정도 60조. 빵꾸나요. 60조, 70조. 그렇죠. 그러면 총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이 마당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데다가 지금 예산을 쓰고 그럼 세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이게 이제 경기나 경기 부진이나 다 이런 거 연쇄적으로 연결된 그렇죠. 거고 그럼 그 밑에 생활 좀 어려운 분들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된다는 거. 이거 그냥 안 봐도 너무나 상식적이고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러면 정부가 예산을 짤 때는 이게 공적 사실 자금 아니에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 국가 재정은. 그럼 그 어려움에 빠진 처한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부양해서 국민 전체의 어떤 평균적인 삶의 질을 더 추락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R&D 예산만 뺀 게 아니고 사실은 보면 청년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일자리 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99% 삭감했어요. 아이고. 99%. 이게 네. 말이 99%지 네. 그냥 0%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뭐 되게 논쟁이 되는 것처럼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예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대형 그런 그 마트들하고는 경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도 살리고 소상공인들도 살리는 이거 빵원으로 처리해버렸죠. 100% 삭감했죠. 이런 식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지금 이제 경기는 계속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뭐 노동자나 아니면 일반 서민들이나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겪을 어려움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여기에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다음에 R&D나 그다음 재생에너지 예산도요 엄청 많이 삭감했어요. 네. 네. 원전 제일주의 그렇죠. 뭐 이거 처음부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게 미래를 싹둑 잘라먹는 게 R&D하고 사실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사실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래가 아니고 현실이 돼 버렸는데 이런 걸 다 막 40몇 %씩 거의 반토막이 나게 지금 내년 예산안이라고 짜서 그렇게 오니까 이걸로 과연 나라를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더 처참해질 때까지 두고 가겠다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3.4조 이런 건 과감하게 막 팍팍 쓰시고 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국회가 지금 예산에 증액권은 없지만 감액권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민주당이 정말 지금 대표님이 지금 오늘 보름째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정면 승부하겠다. 너네 이렇게 이제 사실 시작하신 건데 네. 이 결기를 민주당이 다 저는 다 같이 받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예년에도 뭐 그런 다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올해 이 정기국회하고 특히 예산 국회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정말 제대로 네. 행사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의 야당들이 같이 힘합해서 보여줘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뭐 대체적인 문제의식은 좀 동일한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금 6명인가 네. 다 삭발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
새만금 예산을 거의 또 반액을 반토막을 내버려가지고 네. 이 잼버리의 책임을 마치 전북에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에서 전북 새만금 예산을 거의 반토막 내고 이러니까 이제 전북의 의원들이 어느 날 갔더니 다 삭발을 아하. 하고 의총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도대체 어떤 원칙으로 짜고 짰는지 예. 하나하나씩 까봐야 된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이 재정 운영을 하는 데는 뿌리 깊은 저는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래요? 예산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지금 잘 살릴 지금 자질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자기가 이제 비교해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이 재정 수지, 국채, 국가 채무 이거는 이제 자기 임기가 있을 때 문재인 정부보다 국가 채무를 조금 더 늘리진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도 싶어서 그래서 심지어 지금 세수 부족분들을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정상적으로 메우는 것보다는 뭐 한국은행에서 공자 기금 네. 같은 데서 또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적극적인 이 재정 정책을 펴야 되는데 왜 그럼요. 지금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비되는 이른바 이제 건전재정의 네. 성과 업적을 그런 거 올리겠다 하는 같아요, 것인데, 네. 근데 사실 이게 호울뿐인 것이죠. 전혀 건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과연 건전이라 하더라도, 과연 그때의 건전은 무엇을 위한 건전인가, 이걸 따져봐야 될 테이고, 어떤 내용적으로 건전이 아닌 것은 아주 골병든 건전이죠.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전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떤 이런 그 부실 건전이 된 것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로 대변되는 왜곡된 세수 정책이잖아요.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잘못된 세수 정책을 그 포장하는 그것이 하나의 그 뭐 수사 내지는 어떤 그 어떤 위장으로서의 건전 재정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장박원 에디터가 나와서 이제 한국 경제의 문제점들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각 부문별로 봤을 때 뭐 수출도 그렇고 민간 소비도 그렇고 다 지금 마이너스가 총체적으로 네. 제일 많이 지금 감소가 되는 비율이 이 정부 지출이에요. 정부 지출. 정부 소비. 네. 그래가지고 거꾸로 지금 이 정부가 그 재정이 거꾸로 역성장을 외려 주도하고 그렇죠. 있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네. 역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 차원. 올해 이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해 이제 그쪽에 들어갈 예산특위에는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죠. 매우 아쉬워서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훌륭한 또 예결 위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짜오는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들을 그냥 쭉 딱 줄줄 이제 읊으시는 걸 보고 당연히 이제 강 의원님이 이번에 예산심사특위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 역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곳이 지금 한국인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의 그 칼럼에 그 뭐랄까 그 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네. 목소리가 더 아주 좀 뭐랄까 좀 고조되고 있죠. 모든 경제의 이제 일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일본은 의외로 조금 더 경제가 살아나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 한국의 희생을 발판으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한국 경제가 일본화 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었죠 한동안. 지금 이미 경제 성장률은 일본하고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그야말로 이제 그 전에 4년간의 지표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기사 속에 칼럼이 나오지만은 이제 GNI라고 하죠. 국민 총소득.
그것이 2017년부터 21년까지 한국은 7%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같은 기간에 일본은 오히려 0.6% 감소했거든요.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대비가 됐었죠. 네. 그런데 그랬던 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 수치를 보면은 일본은 2.6%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느냐? 0.1%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 정확하게 이제 네. 그, 예. 수치로서 이게 바로 뭐 얼마나 이게 그걸 급반전이 됐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뀐 거는 대통령 하나밖에 없는데. 뭐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사람들, 이제 네. 같이 이제 바뀌었을 텐데 예. 그 한국 경제 일본화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제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잃어버린 10년의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이제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하고 있다. 벌써 이제 잃어버린 1년 반이 되고 있죠. 남은 3년 반 동안 또 이것이 잃어버린 5년이 될지. 이것은 단순하게 뭐 5년 동안에 무슨 성장률의 저하라든가 뭐 마이너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국가 기반의 파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와 함께 미래의 기반 자체가 상실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시 한번 지적을 하셨네요. 정부가 앞장서서 성장률을 깎아먹는 네. 기이한 재정 운영 그리고 4.3 외면하고 민주주의 추락 가져오면서 이제 일본화 점점 일본화가 잃어버린 일본 그렇습니다. 10년 일본 10년 닮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느냐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제 그걸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우리 최백운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좀 과거에 갇혀 있어요. 과거에 그리고 혁신 동력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체로 고루한 나이 든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지금의 그런 정체, 어떤 혁신의 그 상실을 얘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한국이 상당히 그런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 최백운 교수가 매우 그런 점에서 아주 용기 있는 또 상당히 하기 힘든 고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당수의 노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막지 마라. 자녀의 앞길을. 이런. 자,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주화 시위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지금 바로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극우 세력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백운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 지금 윤 정권 들어와서 우리 경제 그 성장, 경기 침체, 경기 추락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추락과 이제 무관치 않다라고 하는 그럼요. 말씀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경제이고 민주주의가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징적으로 민주주의가 결국은 밥 먹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윤석열 정권이 또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밥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밥을 만들 수 있는 더욱더 많은 밥을 만들 수 있는 여건과 구조를 만들어주죠. 민주주의가.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볼게요. 우리 김민웅 교수님이 또 멀고도 험난한 항일 투쟁의 길 칼럼을 보내오셨는데요. 네. 오늘 김민웅 교수의 이제 경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들레 실린. 한번 좀 중요한 대목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는 조선 침략이 그 기반이었고 오늘날에는 단독이 아니라 미국과 공식 결탁한 조건에서 침략주의를 외교로 포장해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다. 바로 이 침략주의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이는 자들이 다름 아닌 우리 내부의 친일 매국 세력이며 이 최전선에 윤석열 정권이 있다. 오늘날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21세기의 항일투쟁이 되고 있다. 핵심 키워드 21세기 항일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항일투쟁이 결코 19세기나 20세기 초에 그때의 우리 한국 사회 과제가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1세기에 더욱더 긴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네, 미국과 일본이 결탁한 침략주의, 네. 여기에 맡은 우리 내부의 친일 매국 세력들, 네, 이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21세기 항일 투쟁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우리 장회의 교수님이 괴담으로 과학을 욕보이지 말라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네. 거꾸로 과학을 미신을 과학으로 포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좀 잘 꽂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장혜 교수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이시잖아요. 네. 물리학자를 넘어서서 이제 온 생명 사상을 설파하고 계시는 일종의 생명 사상가이기도 하시죠. 우리 장 교수님이 우리 민들레에 특별하게 기고를 보내오셨어요. 그러시군요. 전기 칼럼니스트가 네. 아닌데. 네. 이제 원로 과학자로서 과학의 양심에서 과학의 합리적인 이성으로서 도저히 지금의 이른바 정부에 의한 과학의 주술화,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을 욕보이는 이 같은 정부나 우리 사회 일각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장혜 교수님도 이제 우리 룬 대통령의 그 논리에 따르면은 이제 1+1을 100이라고 주장하는 반국가 세력이 반국가이고 반과학적인 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신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룬 반과학적인 대통령 논리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예결위가 있었고 네. 4일 동안 4일인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문이 또 4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를 대상으로 한 질의가 무지 많았었어요. 의원들 질의가. 근데 너무나 과학 얘기를 모든 질문에 어떤 질문도 다 과학으로 다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있으면서 야 과학교 신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장혜인 교수님이 과학을 주술로 한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딱 와닿네요. 네, 과학의 주술화이죠. 이제 과학을 과학답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과학에는 의심이 허용돼야 된다 이잖아요. 예, 과학을 절대화하지. 그렇죠. 사실 그것이 이제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은 이제 태도인 것이죠. 과학은 어떤 특정한 사실의 발견을 넘어서서 과학이라고 하는 태도, 사실 그것이 이제 과학의 본질이잖아요. 바로 그걸 이제 장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그 한모 총리. 네. 저는 그 답변을 보면서 진짜 너무 막 답답하고 나중에 진짜 과학을 맹신하고 절대화해서 이게 거의 종교화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진짜 들으면서. 저는 이제 잠깐 제가 봤던 장면은 이제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한 과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가 이제 뭐 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들을 보고서 얘기한 거죠. 네. 사이언스. 사이언스. 이제 그런 네이처 사이언스. 네, 네이처.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그 잡지에 실린 한 과학자의 개인 의견이라고 이건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 뭐가 과학이냐고 얘기했더니 그래요? IAEA 보고서가 진짜. 네. IAEA 보고서가 과학이다 이렇게 이번에 얘기해요. 저는 진짜 막 혀를 내두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미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자부하는 한국의 총리를 맡고 있다는 사람이 보이는 과학에 대한 바른 태도인가요?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과학이라는 거예요. 뭐가 과학이냐 그랬더니 네이처지 사이언스가 아니고 IAEA 보고서가 과학이고 IAEA 보고서. 근데 IAEA 보고서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사실은 이 핵 전문가들 외에는 없어요. 일반적 뭐 생태 뭐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은 없는데 그분 보시면서 참 그러네요. 그 정도면 참 병증이라고 해야 될 정도 아닌가요? 참 심각하네요. 그렇게 본인이 똑똑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 최강욱 의원이 그 우리 헌법 1조 헌법 1조 대답 못했죠. 대답을 이번에 못했어요. 진짜 인상적인 장면 중에 제가 볼 때 헌법 1조를 대답을 제대로 못한 거하고 그다음에 1943년도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가 이제 질의 내용이었는데 1943년도에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이걸 위성권 의원이 물어봤어요. 근데 끝까지 일본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고 깔끔하게 안 하고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두 개를 보면서 야 진짜
정말 충격을 먹었고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 정부를 한심한 정부로 보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얘기를 넘어서 우리 또 룬 대통령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네. 우리 소준섭 전 국회 도서관 조선관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펴라. 아, 네. 이것도 뭐 기공을 보내온 건가요? 우리 소준섭 그 조사관께서는 네.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관료 문제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잘 아시죠? 그 칼럼을 자주 쓰시던 분이에요.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분이고요. 우리 민들레에 지금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관료개혁. 있군요. 예. 이제 한국은 관료의 나라이다. 이 한국이 관료의 나라라고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한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그 요지의 글을 지금 꾸준하게 싣고 계시는데 아주 옥고를 보내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칼럼의 주제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것인데 어떤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 들을 때 그 어감이 네. 뭔가 굉장히 이게 좀 상당히 위압적이고 좀 지나치게 크다. 그래서 말 자체에 느끼는 어떤 그 뉘앙스가 이게 좀 뭔가 좀 과거에 그 제왕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어감으로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죠. 예. 그러니까 다 크잖아요. 큰 대의 통화를 영도 이게 그 다스릴 영이니까 하나하나가 뭔가 어떤 그 위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이 어디에서 특히 한국에서 유래했으며, 왜 이 호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 민주적인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최고 지도자의 호칭으로서는 맞지 않은 이유 등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 한국의 이런 이 행정부의 수반에 호칭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한 사람이 아주 크게 역할을 했어요. 이승만. 아하.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을 좋아했답니다. 좋아했답니까? 그래서 이거 고집을 피웠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이 해방 후에도 대통령 호칭이 그대로 정착이 된 것인데 이거 우리나라가 그럼 만든 건가요? 이건 프레지던트가 번역한 건가요? 번역을 한 건데 번역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의 이제 군대에서 통령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호칭으로 이제 불렀는데 어쨌든 이것을 앞에 대까지 붙여가지고 아무튼 일본을 통해서 번역이 된 것이 이렇게 굳어진 것인데. 이제 미국도 프레지던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의 제대로 된 번역은 우리 서준섭 조사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해봤어요. 이것은 일종의 주재자, 그러니까 회의 주재자 또는 의장 이런 의미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민주공화국의 하나의 그 국민들의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치 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 네.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면은 아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직위가 갖는 이런 뭐랄까 이미지라고 할까 하는 것도 상당히 달라지겠죠. 네. 근데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그 뒤에 님자를 붙이지 않으면 사실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야당 의원들이 특히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그 얕잡아서 얘기한 거라고 좀 항의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님자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하는데 대통령 자체가 대단한 경칭이잖아요. 네. 존칭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만약 쓴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맞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야말로 대통령이잖아요. 대. 크게 보고 전체를 통할한다. 어떤 자기의 분파라든가 자기 마음에 드는 친한 사람들, 자기 무리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관할하고 나라 전체의 국민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이 명칭을 쓴다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실상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아직도 그 기성세대 중에 상당수가
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연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한덕수 이 70 넘은 이 한덕수 뭐 나이를 자꾸 그러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70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라의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지낸 분이 우리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잊고 사시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경향신문 있을 때 우리 경향신문 건물에 기구하게 그 정수 재단, 장학재단이 같이 있잖아요. 그 정수재단 한 90년대까지인가 그 이사장을 지냈던 분이 최필립이라고 한 분인데 최필립 있었죠. 그분을 그때 저는 직접 아니고 그때 한겨레신문 그 최성진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임금이라고 표현해요. 임금님. 영남대 무슨 관계 되지 않아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직도 예, 상당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소준섭 조사가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호칭의 그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의식의 변화를 또 수반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또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위에 쩌들은 이런 호칭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이 오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소식은 다 다룬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이 시간을 이제 빛내주고 계신 우리 광고주분들을 위한 광고 타임. 예. 넘어가야죠. 예.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우리 광고 훈장님의 찹쌀떡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빵, 준서, 찹쌀떡.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값 빚은 견과류가 가득한 수제 찹쌀떡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공인 11대 제과 명장 박준서 명장이 28년의 연구 끝에 완성한 레시피입니다. 제과 명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과 제빵 전문가에는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능사, 그리고 그보다 한참 위가 기능장,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이 명장입니다. 명장은 아무튼 대한민국의 제과 제빵 기능장은 한 1000여 명이 넘는데 명장은 불과 15명이라고 하니까 아주 따기 어려운 그런 권위 있는 전문가의 자리죠. 우리 의원님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이 찹쌀떡 네, 저 이거 딱 그래요? 보는 순간 혀 끝에 그 파당금에 그게 확 살아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때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와 그때 이거 오늘 또 먹게 될 줄 몰랐네요. 너무 좋아요. 네.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츠를 으깨지 않은 상태로 듬뿍 넣고 설탕은 적게 넣어서 달지 않은 팥소에 호두와 마카다미아 맛밤을 섞어서 고급스러운 고소함이 아주 일품입니다. 낱개 포장으로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하나씩 빼먹기에 정말 좋습니다. 다탐산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빵준서 찹쌀떡 6개들이 세 박스, 그러니까 6개들이 한 박스가 3박스일 때 이거 33,500원인데요. 정가가 52,500원이니까 36%가 할인된 가격이죠.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진짜.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사 톡톡도 이제 아쉬운 시간을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민주당에서 저희 더 탐사와 함께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또 강민정 의원님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저도 네.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또 그냥 가시기 아쉬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민정 의원님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더탐사가 정말 우리 언론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험악해지고 있는데 네. 정말 소중하게 지켜야 될 몇 안 되는 시민 언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탐사뿐만 아니고 구독하시고, 시민 언론, 민들레도. 네, 구독하시고 또 이게 뭐죠? 이 보시는 거 뭐라지? 이거 방청하시는 구독. 이런 지지자분들 후원 꼭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더탐사 나왔을 때 우리 민들레가 후원 제가 몇 명이나 되나 되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오랜만에 뵀더니 지금 이제 겨우 2배 이제 간신히 올랐다더라고요. 근데 민들레도 또 우리 인터넷 언론으로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리를 점점 굳혀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더탐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분들, 민들레와 더탐사 꼭 열혈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원해 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더 탐사와 민들레를 위한 광고 시간이었는데 네, 우리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명재 대표님. 예, 우리 강민정 의원님 보면은 여기 이제 의정 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떨 때 보니까 하루에 토론회를 3개를 주관하셨네요. 이런 날도 있지 운동주체, 않고. 예. 네. 어쨌든 우리 강민정 의원을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항상 거기에 강민정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국회의원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역도하고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정치가 역설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잘 뽑은 의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정치의 힘과 위력인 것 같아요.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우리 강민정 의원과 같은 분이 더욱더 국회에 좀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한국 사회를 정말 바꾸는 제대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의 정치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강민정 의원, 또 제2, 제3의 강민정 의원을 더욱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좀 민망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권력하고 폭력을 구분하면서 권력은 다수의 힘이고 폭력은 이제 소수의 힘이다. 그리고 권력은 연대에서 나오고 폭력은 통제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그게 이제 극단적인 폭력인데, 점점 더 윤석열 정권은 권력에서 멀어지면서 폭력에 의존을 하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연대에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대의 힘들이 우리 모든 시민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톡톡 두 분 나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